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해피어입니다. 자, 이 책은 탈벤 샤하르지엄 노혜숙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이네요.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해피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을 언젠가는 한번 꼭 이렇게 리뷰를 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제가 전번에 여기 비슷한 하버드 행복학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부류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 3종류 정도는 읽었는데 해피어라는 책은 처음이어서 제가 어제 고르게 되었고요. 여기서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여기서 행복 연구는 서구 사회나 뭐 현대나 과거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다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행복 연구는 서구 사회나 현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의 열쇠를 찾아왔다. 플라톤은 그의 아카데미에서 훌륭한 삶의 연구를 정규 과정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플라톤이요. 자,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에 필적하는 리케이온을 세워서 인간의 번창함에 대한 생각을 설파했다라고 하네요. 그보다 1세기 먼저 또 다른 대륙에서는 공자가 마을을 찾아다니며 성취에 대한 처방을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성취 역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어떤가는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이성이나 저성에서의 행복이라는 문제에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 구루들이 인도에서 인디애나까지, 예루살렘에서 제다까지 전 세계의 서점과 강단의 자리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화로운 삶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공을 초월하는 문제라 해도 우리 시대의 긍정심리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는 몇 가지 특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오늘날 미국에서 우울증은 1960년대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평균 나이가 60년대의 29.5세에서 이제는 14.5세로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게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한 최근 결과에서도 거의 45%의 대학생이 우울증이 심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또 다른 나라 역시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고, 영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성장이 3배에 달했지만 1957년에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이 52%였던 데 비해서 2005년에는 36%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불안과 좌절을 겪는 어른과 아이들 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중국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심려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행복론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규칙 정하기라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규칙 정하기. 규칙은 누구에게나 변화는 어렵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요령을 배우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오랜 습관을 버리는 등의 변화가 행동보다 힘들며 개인이나 조직이 시도하는 변화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하네요.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고 해도 어떤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자제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해 각오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짐 로호와 토니 슈어처는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에서 변화를 위한 색다른 방안을 제안한다.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제력을 기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가치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규칙은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유지하기는 비교적 쉽다라고 합니다. 저는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유지하기는 비교적 쉽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는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루 중 언제 경기장에 훈련하고 언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언제 편히 쉬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를 닦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자제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가치이므로 훈련과 관련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청결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가치이므로 규칙적으로 이를 닦는다. 개인적인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규칙을 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이 당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는가? 어떤 습관이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하기, 한 달에 2번 영화 관람하기, 매주 화요일마다 배우자와 데이트하기, 하루 건너 1시간씩 독서하기 등을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한 번에 하나를 규칙적으로 정해서 실천하다가 익숙해지면 새로운 규칙을 추가한다. 한 번에 하나, 그러니까 하루에 1개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늘려서 2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매우 쉽다고 하네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토니 슈어츠의 말을 기억하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더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떤 규칙을 정하면 그것을 일정표에 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규칙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30일만 지나면 이를 닦는 것처럼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습관은 보통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은 올바른 습관에 관한 한 좋은 일이다 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지금의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탁월하면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규칙에 저항하는 이유는 규칙이 자발성과 창조성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데이트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대인 관계나 예술적인 행위에서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이를테면 체육관에서 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독서하기 등은 규칙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끌려 다니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기 쉽다라고 합니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네요. 더 나아가 규칙에 자발성을 결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를 들어 데이트할 때 어디에 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규칙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예술가든 사업가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든 사업가든 아이를 키우든 부모든 규칙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훈련법을 참고로 이 책을 전체를 통해 행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표현하기 있습니다.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의 연구는 매일 적어도 5가지씩 감사하는 일을 찾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거나 지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감사하는 일을 적어도 5가지씩 적어보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죠. 제가 전번에 읽었던 그 책에서도 모두 같이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그런 어떤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일을 적어도 5가지 적어보라고 하죠. 매일매일. 친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일부터 직장일, 종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게 된다. 습관 들이기 위해서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한 날이든 감사하지 않은 날이든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남기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뭐 작년에 오늘,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작년에 10월 1일 날 적었던 글, 올 10월 1일 날 적었던 것을 비교해보고 그때 그 감정들을 제가 오롯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시간을 뭐 잊어버리고 적은 것을 며칠 후에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지만 1년 후에 그러면 제가 다시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습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반복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각각의 수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로 써보고 그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1년은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글을 적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을 적어도 5가지 적어보라 했잖아요. 5가지 적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 후에는 10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적다 보면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면서 반성하게 되고 다시 다음 미래를 꿈꾸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복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하네요. 이 연습을 정기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연습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더욱 좋다라고 하네요. 부모, 형제, 친구와 아이, 그리고 뭐 가족 모두 같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면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이 책은 앞쪽에서는 굉장히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삶을 정의하는 햄버거 모델. 햄버거 모델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읽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여기 행복론에서 하버드대 행복론에서 행복 강의 특강인가 거기서 제가 읽었는데 똑같은 햄버거 여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햄버거 모델. 뭐 야채 햄버거는 가장 좋으면서도 에너지도 발생하게 되고 이상적인 햄버거, 제약의 햄버거, 정크푸드 햄버거 뭐 이렇게 그 미래와 쾌락주의, 미래와 손실 그리고 이익과 손실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여기 표처럼 이렇게 행복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행복 정의는 가장 몸에도 좋으면서 그러니까 그 값도 싸고 저렴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주변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떤 현상에 궁금증이 생기면 질문하기 시작한다. 비는 왜 오나요? 물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나요? 물은 어떻게 수증기가 되나요? 구름은 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나요? 등등.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못 듣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들의 끊임없는 호기심은 왜? 라는 질문으로 무한히 회귀한다. 어떤 답을 듣든지 간에 또 다른 왜?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무한히 회귀해라는 왜? 라는 질문 공세를 끝내는 답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누군가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왜? 라고 묻는 것은 그가 그 가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가? 당신은 왜 우승하고 싶은가? 당신은 왜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고 싶은가? 당신은 왜 근사한 자동차와 승진 그리고 1년 동안의 휴가를 원하는가? 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이다. 하지만 왜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그 타당성과 긍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적고 있네요. 행복은 가장 높은 곳에서 있는 목표이며 다른 모든 목적들이 지향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달성이다. 행복을 위해 기술을 발명하고 학문을 육성하고 법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부와 명예, 존경과 같은 모든 목표들은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물질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두 행복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복은 인생 전반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가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자, 심리학자인 쇼냐 르보머스키와 로라 킹, 에드디너는 행복 연구에 대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혼 생활, 우정, 수입, 성적, 건강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건강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하네요. 성공적인 한 곳에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나 일에서 행복과 성공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고 일에서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나 추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죠. 상호 보완적이고요. 뭐 결혼 생활이든 성공이든 우정이든 수입이든 성적이든 건강이든 모두 다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해피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